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 반도체나 뭐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 통제, 제재 전문 컨설팅 그리고 정보회사를 하고 있는 생크션랩의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출 통제나 제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타트업입니다. 혹시나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는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량의 70%, 그 다음에 유통의 90%, 뭐 정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90%를 잡고 있는 절대 강국인데요. 왜 히토류 통제를 지금에서야 꺼냈냐?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 무엇을 했길래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요, 상무부에서 하는 50%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런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분의 50%를 가진 회사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제재를 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전까지 그 제재의 룰은요, 재무부에만 적용됐습니다. 재무부는 뭐냐? 돈줄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나 미국의 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에서 돈을 끊는 데까지는 중국이 그래, 그러면 그거는 니들 돈이고 달러를 끊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상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게 히토류 제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히토류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못 팔게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라고 하죠. 그리고 최고급 못 팔게 하죠. 그러면 중국은 히토류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히토류에 들어간 제품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0.01g이라도 들어있으면 우리 허락받고 팔아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팔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해. 미국이 반도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중간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기술이나 장비를 똑같이 이제 미국이 팔라 말라를 뭐 ASML이나 이렇게 말하듯이 중국이 똑같이 히토류 정제 기술이나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못 팔아 라고 한 게 히토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참다 이번엔 히토류 가지고 꺼내든 건데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수세에 몰려 있었다면 이제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한번 정면으로 붙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제재는 실제로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나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가 나온 이후에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SIS는요, 미국에서도 약간 중도적인 성향, 물론 뭐 약간 민주당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도적인 성향의 대규모 싱크탱크로 불리는데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왜냐, 이 히토류는요, 단순히 산업에만 쓰고 반도체나 뭐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F-35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전략 잠수함, 항공모함 만들 때까지 다 들어가고요. 점점 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연평균 미군의 히토류 사용량이 20%씩 늘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지금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 그럼 미국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첨단 무기들 중에 해군이 쓰는 무기들을
가장 못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뭡니까? 전 세계를 나눠서 항공모함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지구 끝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CSIS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우위,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서태평양은 한국과 이게 동아시아가 되겠죠. 우위를 중국에게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히토류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 텐데 우리가 끊으면 못 만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의 패권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거의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호주, 일본 등과 히토류 동맹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토류가 어디에 많으냐? 중국에 한 4천만 톤 정도가 있고요. 미국에는 한 190만 톤 정도밖에 없대요. 뭐 어디 보면 뭐 히토류를 만드는데 히토류 1kg을 만들려면 999kg의 뭐 산업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막 2차 대전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 규제들 때문에 선진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이거를 하루 이틀 안 게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 때도 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노력을 했죠. 다 실패했어요. 왜냐? 광산을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뭐 바이든 정부 때 모잠비크나 이런 아프리카 광산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고, 심지어 어떤 광산은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다음 해인가요? 반군이 점령해가지고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히토류라는 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뭐 누구나 히토류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뭐 개발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땅도 없고, 하려면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나라들도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그 나라에 그렇게 개발했다고 하면 인디언 부족에서 들고 일어나면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갭을 빨리 채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2018년부터 미국이 전면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죠. 전면적인 대중 압박, 그리고 반도체 압박, 첨단 산업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중국이요, 굉장히 굴욕을 참으면서 그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리고 그러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면요, 정말 좀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최첨단 GPU 이런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되면요, 중국 세관이 그냥 다 받아들였대요. 왜냐?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고 어떻게든 구해왔으니까 잘한 거지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세관이 먼저 단속을 합니다. 왜냐? 우리 거 써라. 우리 것도 충분히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 우리 기술을 믿어라 라고 중국 엘리트층은 단순히 무슨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학자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층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같이 무한정의 자원과 무한정의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를 요 수준까지, 아직 완전히도 아니고 요 수준까지 따라잡는데 2018년부터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히토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장악력이 훨씬 더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광산을 구하고 정제하고 이런 걸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 이게 무슨 본격적으로 대체가 뭐 2, 3년 안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아직 꺼내지 않은 대미 압박 카드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히토류 카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급망을 가장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이 여러 나라를 제재하고 수출 통제를 하면서 가장 힘이 센 이유는 달러라는 수출 통제망, 달러라는 망을 그냥 미국이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반도체나 이런 건 첨단 기술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일단 산업과 금융 측면에서 두 개를 움켜잡을 게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토류 정도가 가장 큰 거죠. 그 외에 만약에 정말 악화된다면 미국이
중국이 갖고 있는 뭐 미국 국채를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본인들에게도 큰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거기까지는 가진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저는 그렇지만 이 히토류 하나만으로도 중국이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것 가지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보면 이 파워만으로도 굉장하다.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보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에서 예정된 미중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그렇게 뭐 싫은 소리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났을 당시는 늘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죠. 뭐 그러면서 트럼프는 늘 말하죠. 나는 시진핑을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해서 늘 싸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돌이켜서요. 2019년이죠. 당시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이 시트 만남에서 당시만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거 연기하고요. 그리고 뭐 또 중국이 뭐 대두나 이런 것도 뭐 많이 사가겠다고 하고 해서 뭐 휴전이 되는 것처럼 해서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물론 뭐 그 주식 시장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관없이 막 쭉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사인돼 가는 게 2020년이었거든요. 한 1년 이상 계속 싸우다가 나 또 관세 매길래 했다가 또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보면 아직 뭐 지뢰밭이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러시아 돕는데 우리가 또 제재할 거야 라고 하면 러시아를 돕는 최대 세력이 중국인데 그럼 그때 또 뭐 중국에 뭘 하느니 유럽을 압박해서 뭘 하게 하느니 이런 이슈들이 계속 겹쳐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하고 어떤 합의가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해보자 서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거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 좋은 발표가 난다고 해서 거기 너무 환호를 한다든가 혹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21세기의 미중 패권 전쟁은 시진핑, 트럼프가 아니라도 우리가 계속 달고 가야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지정학적 무게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게 뭐 두 사람의 단판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도 청동이 모자라서 망한 건 아니고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쓰던 거를 다른 거를로 교체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발달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 해외 리포트를 보면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히토류를 쓰느냐? 우리 분자 구조, 원자부터 시작해서 분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분자 구조의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오염도 많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체하려면 아예 기술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 밑바닥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 진짜 쉽지가 않다. 이게 쉽게 되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걸 끌어왔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최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배터리도 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첨단의 이 스텝이 있지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핵도 원자력 발전도 핵융합으로 가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나왔지만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듯이 이런 히토류를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물론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당장 이 패권 경쟁 안에서 이 리스크를 완전히 떨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굉장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당연히 뭐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거를 당연하다
단속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했잖아요. 주지사도 급히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계속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뭐 조지아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역대 최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거 일자리에 부정적이고 우리 일자리 많이 날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나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현대차 사람들이나 LG 엔솔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좀 돌이켜 말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면요, 한국은 교육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 정책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 정책 하나 바꾸는 데는 수많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자기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의 교육 같은 게 뭘까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이 한국 사람이 이민을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이민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위하니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이 이민제도의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지아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역풍을 생각하고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만 이게 쉽게 고쳐진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 교육 문제에 미국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 전형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잘 받아지지 않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치권에도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 문제점을 모두 인식했지만 어떤 해결책이 바로 도출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주 지역 경제의 영향 및 주 정치권의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왔죠. 왜냐, 자신들에게 들어온 최대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됐고 날아갈 상황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치는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도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노동은 사라져야 되고, 이민자 단속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는 뭐냐?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 움직이면 이번 사태를 한국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로 미국 전체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지아 주 같은 경우는요, 조지아 주만, 적어도 조지아 주 하나는 우리의 투자 규모나 이런 걸로 조지아 주 정치권을 설득하고 조지아 주 정치권을 설득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조지아는 지금 과거에는 확실한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우리의 주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한국 정치권들이 잘 여기에 대응을 하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조지아주를 통해서 미국에 좀 제대로 된 로비를 할 수 있고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맨날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와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계획을 잘 짜서 조지아주와 긴밀하게 하고 우리의 의도를 잘 전달하면 오히려 중앙정부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트럼프의 힘의 파워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면 오히려 좀 이 조지아주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정치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마스가든 댐이 직접 투자도 위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변화된 룰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룰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다행이게 변한 거는요. 이제 이스타 같은 비자로 가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속이 있기 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식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공장도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타 비자로 출장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내는 게 계속 여기서도 잘리고 저기서도 잘리고 왜 이렇게 이스타 비자로 자꾸 출장을 오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문제가 됐고 이 공장을 짓는 하청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편법으로 하다 보니 계속 이게 단속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이 부분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한국인만의 특별 비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투자해서 할 때 한국인들만을 위한 비자는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관광 비자로 일하는 것을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이건 상당히 좀 진전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팩트고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은 우려가 사라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보면 이번에 충격이 있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는 깔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쉽지 않다. 한국인만을 위한 어떤 비자나 이런 거는 참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떤 미국의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역풍으로 인해 이민 정책의 변경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들라는 건 미국인 전용 입시 정책을 만들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이 이민 쿼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그냥 목숨을 걸고 모든 정치 세력이 싸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치 세력이 다 자신들의 인종적 배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 전용 입시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인 전용 한국인만을 위한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FTA 협상을 한 나라들이 그런 조항들을 넣은 게 있는데 그건 솔직히 아주 과거고 지금 다시 만들기는 특히 요즘 같은 미국의 분위기에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유도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에 가보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지만 의외로 그 유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방 우리가 이제 이스타 비자나 관광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일하는 걸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좀 허용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한국 업체나 출장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미국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 DMV라고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처음에 미국에 가면 운전면허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근데 가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DMV에 가면, 운전면허 발급하려면 비자도 있네, 뭐도 있네. 그러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번호 받으러 가면요, 거기서 뭐라면, 서류 다 있네? 운전면허증 같이 가져올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퐁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운 좋게 DMV에 있는 마음이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면, 그래? 그러면 일단 하고 나중에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제도적으로 이건 유도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떤 관계의 미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게 한다면 이번에 이스타 비자로 했듯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생기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새로 생기는 비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특혜를 만들어 달라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최대한 유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이민 비자 장벽을 높이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수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똑같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값을 잡아야 되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자니 땅도 없을 뿐더러 또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너무 활성화시킬까 봐 어렵고요. 그러면 쪼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도 어려운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민자는 단속해야 되는데 투자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모순적인 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바꿔서 합리적으로 바꿔주면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지구가 우리 위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 시장에 맞춰서 가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그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면 그 정부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빨리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의 뭐 어떤 비즈니스를 정상화시켜가는 게 기업의 몫이겠죠. 그런 부분이 잘 국가하고 기업들이 원팀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국제 정세나 미국의 국내 정치가 점점 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날이 10월 27일인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만 준비되면 난 사인할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그래도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 아직 남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언론 보도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걸 보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범위 그 사이 어디에서 약 한 8년에서 10년간 분납을 한 2천억 달러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해결하자라는 거고요. 미국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납은 이해해 주는데 액수를 처음에 더 많이 박아라, 250억 달러 이상 박아라 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협상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느냐 마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 협상을 계속 끌어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빨리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은 거냐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나 뭐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협상에 나가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지만 저는 양국의 이해관계의 타협점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에이펙에서 어떤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요.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중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일본과도 했어요. 유럽과도 했어요. 그럼 트럼프가 자랑할 건 다 이미 나온 겁니다. 메이저 트럼프가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자신이 자랑할 게 다 나왔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약간의 관심 밖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한국이 우리 말 안 들으면 굳이 뭐 빨리 해야 되나? 우리 말 들을 때까지 계속하고 안 그러면 압박 더 해 라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중국이나 이런 데랑 잘 되지 않았다면 한국이랑도 빨리 해서 여기까지 다 하고 중국을 압박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까지 다 된 다음에 남은 한국이라면 우리의 협상 지렛대가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물론 뭐 협상이란 건 아직 그 여러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너 네 권한이 아닌데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때는 또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때까지 바라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아예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있다 보면 오히려 그런 판결 같은 걸 거치면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운에 맡기는 상황이고요. 여러 지정학적 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과 미국이 확실하게 합의를 하기 전에 우리도 해놓는 게 마지막까지 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말하는 건데 트럼프 1기 시절에 FTA 재협상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트럼프가 요구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재협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이유도 없는데 하자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철강 관세 유예를 재협상으로 얻어냈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큰 운이었어요. 우리가 그 협상을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그 타이밍에 후다닥 해버리면서 그걸 풀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트럼프 1기 끝날 때까지 그걸 못 풀었어요. 그 아베가 그렇게 열심히 로비하고 했는데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운도 굉장히 작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일찍 하는 게 좋겠다는 건 뭐 지정학적 측면에서 봤어도 그렇겠지만 좀 지나서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게 우리한테 또 좀 유리하게 나면 미루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운에 따른 거지만, 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어떻게든 타결하는 게 더 우리의 국익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면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협상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는요, 머리를 숙여야죠. 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익을 뭐 나라의 존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자들은요, 국민을 바라보고 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절대 미국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요번에 미국을 자극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콜롬비아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콜롬비아가 원래 미국의 아주 맹방이었습니다. 맹방이다가 이번에 좌파 대통령이 되면서 좌파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지지층이 있을 거고 자신이 보여줘야 될 게 있으니까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많이 했죠. 예를 들자면 UN 총회 참석해서 뉴욕에서 반 트럼프 시위대가 있으니까 거기 동요해가지고 트럼프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 독재자라는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례적으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해버렸잖아요. 돌아와가지고도 미국이 계속 마약 단속하고 하는데 마약이 우리 기르는 농민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고, 뭐 마약 밀수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불쌍한 우리 애들을 죽인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 대통령 부부를 제재해버리잖아요. 미국에서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익을 내세우고 잘 싸워야겠지만,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건드리지는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몸을 낮추되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찾되 몸을 낮추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4년 있을 때 느꼈던 건데요. 한국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국력, 당연히 한국의 국력이 있겠죠. 근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센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K-팝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는데, 진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한국은요, 가장 중요한 건 주한미군으로 엮인 혈연, 그 다음에 지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기독교 네트워크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봤다는 한국 사람들은 99.9%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럼프 핵심부로 들어가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살려야 됩니다. 물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트럼프를 싸고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쉽게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 이런 걸 떠나서요,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면 그분을 솔직하게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그 집권 여당이나 집권층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안보상문서 조기 개정 및 방위비 증액 선언의 의미와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계속 보수적이고 아베 총리의 어떤 뒤를 잇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군사력 강화라든지 방위비 증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한국의 감정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독도 문제나 이런 데서 과거에 발언해온 것도 있고, 그거와 이번에 이제 방위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겹쳐지면 서로 이제 또 해묵은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진짜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한국은 섬나라고 지금 이런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이 점점 더
어떤 공급망 분리와 패권 경쟁 속에서 더 붙어가는 그 삼국이 더 붙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서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 문제, 그다음 반일 감정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카드로 지금까지 쓰여 왔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자제하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동요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쪽에 뭐 재무장해서 우리를 위협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섬나라고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보급기지로서 가장 크게 기능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4년 하면서 한번 그런 칼럼을 제가 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무부나 백악관에 가서요. 어떤 외국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기사가 나오는 질문 대부분은요. 일본 기자들이 합니다. 특히 이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90% 이상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진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독도 문제나 이런 거지 북한 문제,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거의 같아요. 왜냐?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이익이, 안보적 이익이 거의 그 북한 문제나 뭐 이런 문제를 독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는 게 우리가 싫든 좋든 그게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돌아가신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이 상원 군사위원장일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 끝까지 제가 그분이 원하는 질문을 안 했나 봐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에 꼬깃꼬깃 적어놓은 종이 조각을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보좌관은 시간 다 됐습니다. 의원님 끝내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근데 내가 이 말을 안 했다고 하셔서 한 말이 뭐였냐면 일본과 잘 지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단순히 미국의 세계 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일본이. 니들이 그렇게 과거 문제도 그때 말씀하시면서 과거사 문제 무조건 아프고 하면서 자기 베트남 전에서 뭐 포로됐고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베트남과 어떻게 수교를 하게 됐고 자기가 왜 거기에 나섰는지, 자신은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있으면서 베트남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나 미웠는데 왜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안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한국도 좀 더 크게 보고 좀 뭐 상황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의 의미와 향후 방위비 협상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 상원의 이번에 국방수권법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미군을 철수하는데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 말을 하는 건 과거에도 그 트럼프 행정부 말에 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싱크탱크에도 물어보면 그 당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방위비 압박해. 트럼프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만 미군 철수를 카드로 쓰지는 마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이 주둔의 의미나 그다음에 이 어떤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그런 의식 자체는 미국 정치권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빼내야 된다고 협상 카드로 쓰고 하는 건 거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많이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요 기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소될 수는 있죠.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어느 좀 축소될 수는 있지만 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상원이 이렇게 넣어놓은 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게 이게 전사권 전환을 상원에서 언급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사권은 미국의 3대 요구가 맞춰져야 뭐 이렇게 한국의 작전 능력이라든지 3대 요구가 있는데 이런 요구가 맞춰져야 전사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리고 그거 하는데 미국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넣어놨거든요. 이런 거는 미국이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전사권 전환을 강하게 말을 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미국 상원의 공통된 의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는 군대 정치랑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뭐 이렇게 사성 장군님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꼭 그 기사를 쓰는 인터뷰가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 가서도 만나보고 인사하고 얘기를 하면 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공통으로 한다는 말은 아니고 좀 몇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인 남는 게 있다면 뭐 사석에서 한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이렇게 전쟁에 대비해온 나라가 잘 없고 그다음에 그 의지, 나라를 지키려고 의지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가 없다. 사실 대만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그 국가 수호 의지는 훨씬 높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하는 말이 좀 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숙련도 문제를 많이 하고 실전 경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실전 경험이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전시 작전권을 하려면 실전 경험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고 미군이 아닌 한국군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북한만을 상대한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 전쟁은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유사시가 생긴다면 뭐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한국군만의 힘으로 지키기는 쉽지 않으니까 미군이나 딴 데의 힘을 당연히 빌려야 되는 그때 한국군의 지휘만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걸 한다는 건 한국이 모든 걸 갖추고 사실상 한국이 해야 되는데 그만한 무기나 이런 자원을 한국을 갖추고 놓았는가, 실전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숙련도 문제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군도 한 18개월로 굉장히 줄어들고 하면서 당연히 뭐 숙련도도 실전 경험도 없고 숙련도도 굉장히 줄어든 군대를 갖고 있으니 어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는 게 과연 한국군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뛰어나지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은 뭐 외교관도 아니고 모두 그 어떤 정치인이 아니니까 물론 뭐 사성 장군 되면 사실상 정치인이다 마찬가지인 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을 해서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아마도 군이나 뭐 정치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 미국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게 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또 다른 지역의 유사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정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그 현장에 있었던 장군들의 생각도 좀 우리는 조금은 뭐 고려해볼 만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을 진짜 걱정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작권 전환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사실은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도 했던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맞습니다. 자주국방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전작권 전환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어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쉽게 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에서 당연히 미국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고요. 비축 무기나 뭐 여러 군데서 그 국방비가 정말 상당 부분 증액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 자신이 광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뭐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그 전작권 전환이 되면 그냥 전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 무기도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보급부터 시작해서 군 이런 것도 체계를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 현 정부에서 설득해서 가져온다. 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이제 상원에서 나타났듯이 미 정치권을 설득하고 군인들을 설득해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고 아예 탑을 겨냥해서 하면 가져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이 있고 그 지지층들에게 자신들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걸 넘어 현실화시키는 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지켜보면
정말 이 진정한 이 발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막 화를 내고 러시아 푸틴이 도네츠크나 이 부분을 다 하고 대신 과거에는 없던 남북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키이우까지 바로 뚫릴 수 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유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6.25 때도 2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2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관련된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큰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유럽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이 상황에서 하면 푸틴이 매년 2030년 안에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그냥 아무나 뭐 싱크탱크나 이런 데 하는 말이 아니라 독일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2027년에도 침공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니까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쉽게 타협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6.25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2년에 그 협상을 했지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휴전 협상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휴전협상 당사자가 아니에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북한이 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화가 나가지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완전 개방해버리고 해서 자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도 자다 깬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깼던 게 그거라고 하는 회고록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게 휴전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긴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에서 예정되었던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최근 기사를 보면 헝가리에서 이걸 취소를 한 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건의해서 취소를 하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도 최근에 시행했거든요. 그 제재도 루비오가 트럼프의 귀를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위치코프 특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말한 게 굉장히 트럼프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루비오가 말한 거예요. 내가 얘네 외교장관하고도 다 얘기해봤는데 의지가 없다.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까지 너무 속았다. 트럼프도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푸틴하고 대화할 때는 잘 되는데 끊고 나면 변하는 게 없더라. 그리고 더 드론 날려서 하더라. 더 이상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루비오가 그래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거기 손을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는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제재를 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엄청 제재를 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다 유럽에서 나왔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하나도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제재가 뭐냐?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오일 메이저 2개를 제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재한 건 뭐냐? 미국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오일 메이저 2개를 제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요. 러시아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인데요. 그 중에 200만 배럴을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안 했어요. 유럽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유가 뭐냐? 유럽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가격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47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원유를 배럴당 47달러 이하로만 팔아라고 하니까 그럼 이하로 사면 되네. 우리 싸게 사고 좋지 뭐 하고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 수출 원유의 한 80%를 다 사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가 싸게 사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비싸게 밀수해 오는 것도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급하고 그거라도 팔 수 있으면 땡큐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아온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걸 했냐? 야, 그 두 회사랑 거래하지 마.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유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됩니다.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푸틴이요.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요. 이번 조치는 좀 아프다라고 푸틴이 지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미국이 작정을 하고 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내는 이제 한번 압박을 제대로 해보겠다. 버텨봐라. 그러면 우리 압박도 이제 계속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러시아도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더 늦지 않게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 거를 이제 주선하겠다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원유 수도꼭지를 잠그고 잠궈 놓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지 러시아는 빈틈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 가겠지만, 일단 원유라는 최대 수입원을 줄여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때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를 계속 꺼내두고 러시아를 흔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토마호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스크바나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은 계속 지금 제한적인 전쟁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내부를 잘 다독여서 가고 있는데, 모스크바에 실제로 큰 대형 미사일이 내려와서 계속 그 몇 방만 떨어지면 푸틴의 능력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여러 통제를 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있을 텐데, 소식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여론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실제로 언제 줄지는 모르고,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그 카드를 가지고 흔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현재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내부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20% 정도 되는 금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시 경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GDP를 높여왔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자원을 팔아서 어떤 복지 자금으로 마련했던 수백조 원의 기금도 거의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버텼던 건 뭐냐?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물건을 싸게 보내주고, 그리고 에너지도 수입해주고, 그 러시아의 생명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중국도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 계속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퍼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 푸틴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 푸틴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80% 정도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군인들을 북한에서 데려오고,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쿠바 군인들도 한 2만 명 정도가, 쿠바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자원 입대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실제로 갔고 한 40~50명이 전사했다, 이런 서방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전 세계에서 이제 용병들을 불러 모아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국 국민들을 최대한 적게 죽이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렵고, 좀 여러 가지로 러시아 내부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6년, 그리고 늦어도 2027년 중반이 되면 사실상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서방의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러시아 경제가 코너에 아무리 제재를 많이 해도 코너에 몰릴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의 그 대표들이나 만났을 때 했다는 얘기를 보면 중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 러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말을 하고 유럽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내를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제가 중국이라도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다음 타겟은 자기들인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의 내부 상황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당장 지금 끊느냐, 바로 해야 될 정도로 코너에 몰렸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떤 저강도로 계속 전쟁이 계속된다면 정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는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피로감이 향후 휴전 종전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요?
유럽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당연히 유권자들은 반발하겠죠. 뭐 사실 유럽이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왜 나토나 EU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계속 돈을 줘야 돼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럽이 하는 게 뭐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서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겁니다. 그럼 자신들이 세금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겉으로 포장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전쟁 배상금 쪽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몰수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속내를 보면 우리 세금 정말 쓰기 힘들다. 더 쓰면 우리 세금 이거 복지에 쓰고 다 선거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뭐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푸틴이 뭐 젤렌스키를 거부할 때 하는 말이 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 뭐 전쟁 시작된 다음에 선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통계에 따라 다른데 푸틴에 대한 지지도도 뭐 많이 낮아졌다, 50% 미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따라 너무, 여론조사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젤렌스키도 거기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이제 안 나설 수 있다 라는 건데, 또 어떤 매체들은 보면 자신들의 정적을 주기 위해 또 젤렌스키가 자신들의 정적들을 추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도 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젤렌스키의 워딩은 전쟁이 끝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젤렌스키의 워딩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젤렌스키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젤렌스키 그 말을 걸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할 여지는 있는 거죠. 젤렌스키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아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기 집권하는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이런 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요, 젤렌스키가 그런 공약을 하든 안 하든 러시아는 저는 침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푸틴은 그 이전부터 대러시아라는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복에 대한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나라라는 거죠. 푸틴의 그 역사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독재자가 마음먹은 거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푸틴의 머릿속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김정은의 머릿속을 다 알 수 없고 시진핑의 머릿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독재적 권력을 누리는, 혹은 독재는 아니라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젤렌스키의 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전쟁을 끌어온 이 젤렌스키의 그 능력은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다 점령될 때였고, 전쟁이 날 때 젤렌스키는 해외에 있었지만 귀국해서 싸움을 독려했고 키예프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서 전쟁 항전 의지를 높인 거는 젤렌스키거든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면 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아프가니스탄에도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다시 넘어갈 때 하고 보면 그냥 지도자가 바로 그 전날 헬기 타고 현금 챙겨서 도망가고요. 시리아도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이렇게 항전 의지를 보여준 지도자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피로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젤렌스키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로 남느냐, 아니면 그냥 욕심 많았던 한 지도자로 남느냐의 이제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솔직히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전쟁이란 거는 어떤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정치가 어떻게 풀려져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총 들고 하던 거를 이제 투표라는 거로 민주주의 사회는 하는 거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투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란 걸로 서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푸틴도 건재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 우크라이나도 유럽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응전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 휴전 협상은 상당히 길어지지만 이 휴전 협상이 길어지는 와중에 양측의 뭐 푸틴이나 트럼프의 협상에 의해서 충돌의 강도는 점점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의 강도는 내려가면서 협상은 지속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래가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 가면서 어느 순간 총성이 거의 잦아들면서 멈추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칼의 협상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푸틴이 트럼프 말 듣나요? 듣는 척 했다가 안 듣고, 또 트럼프 또 뭐 한다고 했지만 또 제대로 나중에 안 듣고 물러서고, 이런 게 또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물러서거나 푸틴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오래 했는데 여기서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여기서 딱 그만둬서 끝내자라고 하면 푸틴이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푸틴의 머릿속엔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낮고 하다면, 저는 어떤 이렇게 정체된 전선 상황 속에서 점점 충돌이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총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시점에서 어떤 휴전 협상 같은 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뭐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저의 상상일 뿐이고, 왜냐하면 이 휴전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기에는 양측이 아직도 너무나 건재하고 걸린 이해관계도 많고 중재자의 힘이 압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지정학이 아주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냉전 이후에 가장 크게 변하는 시점이 지금이고, 여기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아마 앞으로 21세기가 쭉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해외 진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연히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생크션 랩이라는 걸 만든 것도요, 세계의 수출 통제 규제 이런 여러 군데 변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나라는 걸 찾는 건데요. 저희 생션 랩에 의뢰해 주시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울에 어떤 지정이 된 중소기업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무상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규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수출할 때 통관도 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주시면 뭐 저희가 좀 친절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